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연관된 실험이 굉장히 많아요. 광합성 과정이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그쵸? 자, 써볼게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 앞에 뭐 개수식, 그다음에 여기도 뭐 H2O 쓸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쉽게 쓰는데 이 과정을 밝혀내기까지 알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건 이 실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실험이 진행됐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요 실험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실험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실험 몇 가지만 확실하게 꼭 알았으면 좋겠는 실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설명 하나씩 보면서 다뤄볼게요. 자, 제일 먼저 다뤄볼 거는 엥겔만의 실험입니다. 엥겔만. 자, 이 실험 너무나 뭐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네, 일단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엥겔만의 실험입니다. 이때 엥겔만의 실험이 1882년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발표했을 때가 이때 이미 뭘 알고 있었냐면 1700년대에 이미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나온다. 그리고 산소 발생을 하려면 햇빛이 꼭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 1700년대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광합성을 햇빛에 비추면 식물한테 햇빛에 비추면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산소가 나온다. 되겠죠? 산소가 나온다.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실험에서 재밌는 거는 이거죠. 파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기심이 있었던 게 뭐가 호기심이 있었냐면 햇빛을 다 이용하나요? 햇빛 그 가시광선의 영역의 모든 파장을 다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파장을 잘 흡수할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파장을 나눴어요.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 파장을 나눠서 핵감이라고 하면은 녹조류죠. 녹조류한테 빛을 나눠서 비춰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이쪽 이 400에서 450나노미터 근처, 650에서 700나노 근처에 호기성 세균들,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막 모인 걸 알았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알 수 있는 건 그치 400에서 450 그죠? 650에서 700나노미터 파장에 산소가 많이 발생했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은데 모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부근에 산소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1700년대에 광합성을 하면 이미 산소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엥겔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런 파장의 빛이 광합성에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죠? 왜 이 광합성이 이런 빛의 파장에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모르겠으나 광합성은 가시광선의 모든 영역의 파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한 파장 구간, 특정 구간의 파장이 광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죠. 이 실험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기발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 알았고요. 그 다음 힐의 실험 한번 볼게요. 자, 힐의 실험인데요. 요거 재밌는 실험이죠. 그렇죠? 자, 과학자들이 뭐가 궁금했냐면 여러분들 그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알고 있었는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 하고 이 산소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죠?
이거냐, 이산화탄소에 있는 이거냐, 아니면 물에 있는 이거냐. 화학식으로 썼을 때 O가 포함된 게 이거 두 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산소가 그 전에는 이산화탄소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요 탄소는 이때 쓰이고 요거 만드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요 산소는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냐. 간단하죠, 그렇죠? O2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세상에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출처를 밝힌 거지. 자, 식물에서 꼭 제경이 아니고 식물에서 엽록체가 추출된 추출액을 얻습니다. 유기용매에 엽록체를 녹여내서 요 안에다가 엽록체만 집어넣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죠. 엽록체만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엽록체를 추출해내고 여기에 옥사해산철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옥사해산철 3이란 얘기는 철 3가이온이 들어있는 옥사해산철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 공기를 다 뺍니다. 요 펌프로 여기에 공기를 다 빼. 그래서 이 안에는 뭐만 들어있는 거냐면 이 안에는 오직 뭐만? 엽록체하고 옥사해산철. 그 다음에 이 안에 당연히 수용액들이 있겠죠. 그렇죠? 물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뺐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산화탄소에서 산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공간에서는 산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실험을 했더니 햇빛을 비춰주니까 여기서 산소가 나오더라 이거죠. 산소가. 아, 그러면 이때 산소는 뭐야? 이 실험에서는 이걸 넣어주지 않았어요. 다 뺐어.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산소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을 넣어준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엽록체 자체가 그 안이 수용액 상태니까. 그죠?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물을 이용해서 산소를 내보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포인트로 봐줘야 될 거는 옥사해산철 3가 옥사해산철 2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옥사해산철이 3+에서 2+로 즉 전자 하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옥사해산철은 뭐 되면서 환원이 일어났습니다. 옥사해산철이 어딘가에서 전자를 받아서 그죠? 어딘가에서 전자를 받아서 옥사해산철은 환원되면서 산소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힐은 이거 가지고 봐라. 물이 분해돼서 산소가 나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때 당시의 실험만으로는 과학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한 거지. 공기 제대로 뺐냐? 이 안에 이산화탄소 있었던 거 아니냐? 증명해봐라. 이산화탄소가 없었다는 걸. 그거 뭐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험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물이라는 어떤 강력한 심증을 낳게 하는 그와 같은 실험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옥사해산철 3의 역할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건 실제로 뭐의 역할이겠습니까? 이거 받아주는 거. 전자 받아주는 거. 얘가 실제로 존재하는 NADP+. 요거는 NADPH가 됐던 거죠. 그죠? 만약에 옥사해산철 3를 넣지 않았으면 산소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요 명반응에 관련된 요 부분에 전자전달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그래서 힐의 실험은 이렇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벌써 1939년이니까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게 밝혀진 거 자체가 그렇게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자, 이어서 계속 다음 실험 볼게요. 자, 힐의 실험을 이어서 확실하게 물에 있는 산소가 이산화탄소 발생 과정에서 나오는 산소다라는 걸 얘기한 사람이 루벤입니다. 1940년대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방사선 동위원소에 빨간색을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클로렐라 집어넣고요. 클로렐라 이 물에 여기 들어있는 물에 있는 산소를 방사선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물을 집어넣었어요. 이해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실험에서 이산화탄소에 있는 여기 이 산소가 배출되는 산소다. 산소의 근원이다. 라고 하면 이때 나오는 산소에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건 아주 확실한 실험이죠.
근데 여기에는 일반 산소 쓰고 이 물에는 방사선 동위원소 썼을 때 나오는 거 보니까 방사선 동위원소가 나오더라.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시하고 실험을 했는데 보니까 방사선 동위원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산소가 나오더라. 이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 증거죠. 산소의 소스가 어디다? 물이다.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너무나 힐의 실험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었지만 루벤의 실험은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아주 확고한 실험이죠. 되겠죠? 그래서 루벤의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은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온다. 알게 된 거죠. 너무나 쉬운 얘기들이죠. 그렇죠? 예. 한번 그냥 그랬구나. 그때 당시에 그랬구나. 그냥 요 정도로 가볍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벤슨 실험 볼게요. 자, 벤슨의 실험입니다. 이것도 뭐 보시면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 벤슨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광합성의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광합성의 속도 쟀는데 여기 보시면 광합성은 햇빛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밝음, 이산화탄소를 없앴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빛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광합성이 일어나. 근데 여기는 빛이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 과학자들이 당연히 인정했어요. 여기는 빛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 당연했습니다. 여기 뭐 안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햇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합성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지금? 똑같이 이산화탄소는 있어요. CO2는 있는데 이것도 어둠이고 이것도 어둠이야. 이상하다 이거지. 똑같은 어둠인데 왜 여기는 광합성을 하지?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는 자, 이제는 요거랑 이쪽에 있는 실험이랑 똑같이 했어요. 어둡고 이산탄소 있었어.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 안 했고 밝고 CO2 없었어요. 여기 똑같아. 근데 여기는 이제는 뭐 햇빛도 있고 이산탄소가 있으니까 이건 차이 돼. 그리고 여기랑 차이는 여기는 조금 되다가 말았죠. 여긴 조금 되다가 말았어요. 근데 여기는 빛도 있고 이산탄소도 있으니까 계속 차이 되는구나. 오,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은 이걸 주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죠. 빛이 필요한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빛과 상관없는 반응이 존재를 한다. 뭔 소린지 이해되겠습니까? 광합성의 두 단계가 존재를 한다. 얘는 빛이 필요 없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빛이 없어도 광합성은 된다. 다만 광합성의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빛이 꼭 있어야 되는 반응, 빛이 없어야 되는 반응. 근데 이게 얘보다는 먼저 와야 된다. 명반응이. 그래서 빛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빛을 먼저 주고 이 명반응이 먼저 오고 암반응이 왔을 때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명반응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 없다. 암반응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암반응 전에는 반드시 명반응이 와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둠이 먼저 오고 밝음이 왔을 때는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그죠? 순서 두 단계가 존재를 하는구나. 광합성에는 햇빛이 없어도 광합성이라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그죠? 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광합성의 속도는 포도당의 함량 같은 걸로 측정을 했겠죠? 포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포도당이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에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고 빛이 어둠보다 먼저 와야 되고, 그죠? 어둠이 먼저 오고 밝음이 왔을 때는 반응 안 하는 걸로 봐서 빛이 먼저 와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되는 반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없어도 되는 반응, 이 두 단계가 존재를 한다. 그죠? 만약에 빛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이 어두울 때
요 광합성이 됐다는 거를.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실험을 통해 요 되게 간단하죠, 실험은. 간단한 걸 가지고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알 수 있었던 거고요. 아이디어와 해석력이 뛰어났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머슨이라고 한 사람이 했던 실험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좀 전에 했던 실험 누구였습니까? 좀 전에 했던 실험 누구였냐면 벤슨. 벤슨은 명반응과 안반응이 있었다. 그거를 알아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관계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낸 사람입니다. 자, 에머슨의 실험이죠. 띄워놓을 걸. 에머슨. 포토 시스템 관계라고 쓸게요. 관계 1, 2가 존재했다. 1, 2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쓴 건 아니지만 두 개의 관계가 존재하더라. 어떻게 알았냐? 자, 근적에서 그러니까는 700나노미터 파장, 적색광 680나노미터 파장. 보세요. 700나노미터 파장을 주니까 광합성이 요만큼 일어났습니다. 요만큼 일어난 거야. 요만큼.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요만큼. 자, 그리고 680나노미터 파장을 주니까 뭐 비슷한 정도로 광합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두 개를 모두 켰더니, 그죠? 680나노미터와 700나노미터를 모두 켰더니 이게 만약에 1이라고 치면 두 개를 켰으면 2가 되면 당연한 건데 이거 두 배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만약에 빛을 흡수하는 명반응을 하는 장소가 하나만 존재를 한다면, 그죠? 그래서 680나노미터도 이 정도로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고 700나노미터도 이 정도로 흡수해서 광합성을 한다고 치면 이 두 가지의 빛을 동시에 주면 두 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두 개를 합한 것만큼 돼야 되는 거 맞잖아.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면. 근데 이거 각각을 줬을 때의 광합성이 일어난 거를 합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그죠? 훨씬 더 많은 양의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를 발견했어. 이거는 하나의 관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광합성률이 하나의 파장만 줬을 때보다 하나의 파장씩 각각 줬을 때보다 두 파장을 동시에 줬을 때 광합성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거는 아마도 680나노미터 파장과 700나노미터 파장을 흡수하는 뭔가 또 다른 장치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장치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훨씬 더 많은 광합성을 유도해냈을 거다라는 걸 추정한 거죠. 에머슨이. 그죠? 에머슨은 이걸 관찰하고서 이거를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에머슨의 상승 효과라고 이름 지었어요. 두 파장을 동시에 줬을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그죠? 상승 효과. 그래서 에머슨이 실제로 관계가 1이 있고 2가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를 밝힌 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서로 다른 게 존재해야지만 이와 같은 두 개를 합쳤을 때 각각의 합보다 크다. 이와 같은 창발성이 나타난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걸 바탕으로 뭔가 두 개가 있겠구나. 이 두 개의 근거를 찾기 시작해서 관계 1, 2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뭐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만. 간단하죠? 실험 몇 개. 요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험 데이터나 이런 걸 줬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뭘 알아보고자 했던 실험이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